인재가 나라를 떠나고 있다.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다. 환율은 오르고 있고 무역협상은 관세율도 올랐고 미국에 현금도 지급해야 되겠고 그때 사람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앵커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다들 두려워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경제 얘기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경록 박사님하고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냥 자산이 다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막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2의 IMF가 올 거다,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나라 경제가 망한다 하는 말은 일단 잘 안 맞고요. 왜냐하면 뭐 주식시장에 버블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일단 오른다는 것은 뭔가 긍정적인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시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서 오르는 것이니까요. 버블이 있다 없다 이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망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걱정하는 제일 큰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제 IMF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오르면은 무지무지하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자산 가격 때문에 이제 불안한 것보다는요.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거시경제 여건은 환율은 오르고 있고 무역 협상은 관세율도 올랐고 미국에 현금도 지급해야 되겠고 이제 투자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문이 무슨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다, 계속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다, IMF를 대비해야 된다, 일본처럼 장기 침체 간다, 이런 얘기들은 왜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까? 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트라우마이기도 하고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체크하고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IMF 간다는 말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 체크하실 때 이걸 환율이 오르는 거하고 IMF 간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IMF 간다는 건 우리나라 달러 위안이 부족해서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상태. 그게 이제 IMF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 환율이 오르고 위안 보유고가 충분한 경우에는 어떤 다른 거시경제적 요건 때문에 환율이 그 거시경제적 요건에 맞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다시 이제 경제를 또다시 피드백을 줘서 변화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보아야 되고요. IMF를 보시려면은 이제 외환 부족이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 스톡입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 우리가 달러로 갖고 나간 것, 그 다음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고 온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든지 해서 들고 온 것, 이렇게 이 둘을 차감을 한 것을 순대외 금융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거의 한 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400조 정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탁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고요. 한 4,20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서 국민연금도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 등등 해서요. 그래서 일단 스톡으로, 네트로 볼 때 우리나라는 1조 달러 플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장고에 식량을 많이 저장해 놨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개인인데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다. 이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플로우도 봐야 됩니다. 외환이 들어오는 플로우를 봐야 되는데요. 그게 경상수지입니다. 그 우리나라 올해 경상수지가 한 1,100억 달러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관세 충격 때문에 조금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900억 달러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플로우는 이제 계속 플러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플로우 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외환이 계속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가 재밌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 오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제 관세율이 올라가면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 관세율 부분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관세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25% 했다가 뭐 15% 이제
그렇게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그 관세율이 오르면서 이제 환율도 같이 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보았듯이 1998년에 환율이 급속하게 오르면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갑자기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환을 불어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자동 조절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외환을 벌어들이는 메커니즘이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초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한 1,000억 달러 전망했다가 4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낮추었어요. 전망치를 800억 달러로 낮추었는데 다시 또 높여서 지금 1,100억 달러 정도로 보거든요. 관세율이 오른 부분을 환율로 좀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본다고 그러면은 과거 우리나라가 1997년, 8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의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나라 외환에 관련된 구조가 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미래는 일본의 장기 침체를 답습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앵커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본의 장기 침체의 본질이 뭐인 것 같습니까? 왜 그렇게 다들 두려워할까요? 저는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 네. 청년들의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는 사회 같은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청년들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좀 역동성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은 그게 좀 불안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장기 침체를 이제 심각하게 겪기로는 한 20년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노믹스 오고 나서 약간 분위기가 다르고, 여하튼 그래도 이제 통칭해서 다 하면은 30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왜냐면 오히려 경기 침체기니까 뭐 네. 주식도 사봐야 됐다 안 되고, 땅도 사보고 뭐 해보겠다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복지부동이라는 네. 이야기가 일본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돈을 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주 좋은 관찰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장기 침체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뭘까 하는 것인데요. 30년이라는 숫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나라나 버블이 꺼지든지 해서 침체나 이런 게 옵니다. 아무리 길어야 10년 이내 탈출을 하는데요. 일본은 30년 동안 탈출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물론 버블이 꺼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워낙 버블이 크게 생겼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크기에 비해서는 버블은 잽도 안 됩니다.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버블이 생겼고요. 두 번째, 일본은 1985년에 250엔 하던 환율이 93년 4년간 80엔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보면요. 예를 들어 1,000원 하던 환율이 320원? 이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오히려 1,400원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도 크게 다르고요.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은 일본이 많은 막대한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이 부채를 갖고 90년대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90년대 하면은 가장 떠오르시는 게 뭐일까요? IMF라는 걸 제외하고. IMF 제외하고 예. 90년대요. 예. 저는 방송 쪽에 여의도에 네,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여의도에는 그때 당시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예. 했어요. 증권가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다니면서 회식 많이 했던. 네, 증권사 사람들이 회식을 많이 예. 했던 것이 그때 이제 IT 네. 버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당시 기업들이 그 부채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동남아 이제 환율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동남아의 산업 기지 옮기는 것 여기에 정신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 보니까요. 이 흐름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2010년도나 이런 데 보면은 세계 글로벌 시총 탑10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80년대는 꽤 5개, 6개씩 이렇게 들어왔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산업의 큰 트렌드 변화를 못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실기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90년대 비교적 잘 따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심지어 전자정부 이야기를 했던 것이 YS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캐치업을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AI 쪽에 지금 이번 정부가 AI 쪽에 내년에 대폭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큰 트렌드라고 이제 보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또 미래 먹거리가 안 보인다. 반도체 이후로 지금 AI 말씀을 하셨는데
AI도 우리가 선점한 건 아니니까. 하긴 반도체도 우리가 선점한 건 아니었죠. 예,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뒤에 잘 따라간 예, 거죠. 예. 그리고 선두로 예. 나갔던 거고. 일본, 미국이 선두로 나갔었죠. 그럼 AI도 우리가 뭐 선도하진 않았지만 예. 지금 뭐 많이 투자하고 인재들이 좀 있고 하면은 따라잡을 수는 있는 거군요. 그게 미래 먹거리가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챗GPT라든지 뭐 팔란티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의 경쟁력이 아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AI에 많이 뒤처진다 하는데요. 유럽은 더 뒤처집니다. 뒤처지고요.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AI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후방 산업들입니다. 아시다시피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 반도체,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전력 설비 관련된 것들 이렇게 이제 후방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AI 쪽에서는 아마 지금도 선두주자들은 이 중에 몇 명이 과연 살아남을지 지네들도 지금 되게 걱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반도체를 만드는 곳은 누가 살아남든지 간에 여하튼 다 공급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도 AI가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그래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우려가 이건 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우울한 건데 지금 이런 일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예. 인재가 나라를 떠나고 있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기업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외국 나가서 그 기업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중요한 과제이고요. 노동시장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내수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수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수를 키워야 된다, 내수를 키워야 된다 하지만요. 여전히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내수 산업에 있는 것과 수출 산업에 있는 것은 연봉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나버렸죠. 그런 양극화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부분의 부작용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어려워지는 중소기업.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성장의 모습을 보니까 노동시장의 조건을 타이트하게 막 가져가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되겠구나 하는데 큰 대기업들이야 충분히 견딜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기업들이 견디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운영의 묘를 참 잘 발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한 50년 정도 이제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상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잘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장을 할 때는 잘 나가는 놈을 여하튼 강하게 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에서 들어올 부분에 대한 케어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시중에서 많이 떠도는 그 우려를 저희가 추려서 박사님한테 한번 그 궁금증을 여쭤봤습니다. IMF 보는 거 아니냐,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등등의 우려 팩트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궁금증이 좀 풀렸고요. 코스피 400 넘어갔고, 뭐 부동산 집값 막 오르고, 금값 오르고, S&P 500 막 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하찮아져요. 점점 더 가치를 잃어가는데 이럴 때 뭘 안 하고 있으면 혼자 소외되는 것 같고 얼마 전까지 얘기했던 거 벼락거지 되는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2022년 전 이 정도하고 지금하고 이제 다른 어떤 큰 변화가 트렌드 변화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방금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가치가 없어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디플레이션 시대는 뭐가 왕이겠습니까? 돈이죠. 그렇죠. 현금이죠. 인플레이션 시대는 자산.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제일 잘 커버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인데요. 재화와 서비스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래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 때 또 엄청나게 오르는 게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물가를 따라 올라간다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트렌드를 탔느냐, 아닌 트렌드를 탔느냐 하는 것이 이제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가 이제 이 트렌드를 탔어요. 탔다고 했는데 또 나는 소외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AI라는 트렌드입니다. 이 트렌드를 이제 탄 사람들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트렌드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자산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성장을 못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블루칩에 있는 부동산을 가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진 사람들도 AI라든지 하이테크 관련된 주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결국 주식이나 자산은 사회의 큰 트렌드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인데요.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트렌드, 그 다음에 AI라는 트렌드. 이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막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터진다 한번. 이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때는 내 돈의 가치가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거든요. 다른 거는 처치하고라도 돈, 금, 달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벨 방법도 방법입니다. 한쪽은 주식을 갖고 있고 한쪽은 현금을 들고 있고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조정을 받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좀 다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뭐 현금 비중을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은 뭐 조금 늘려서 거기에 대한 대비 뭐 블랙스완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한 이틀 만에 뭐 한 7%씩 이래 떨어지는 것도 거의 꽤 큰 충격입니다. 그때 4월 3일 날 관세 발표했을 때 그때 미국의 S&P 500 나스닥 떨어진 게 한 8%, 10% 사이였거든요. 그때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게 최근 한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이런 이제 충격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미국의 거시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 소비 이런 것들 등등을 다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 급속하게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AI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발표입니다.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제 실행을 해야죠. 하게 될 텐데 어느 날 AI의 수익성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하면서 투자 계획을 철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갑자기 AI에 대한 이제 버블이 확 꺼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블랙스완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쪽은 이런 기업을 갖고 있으면서 한쪽은 이제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서 이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 나오는 리포트에 따르면은 AI의 특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 AI가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아마존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때는 규모의 경제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소프트웨어 찍어서 팔면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AI는 규모를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비용이 따라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전기가 들어야 되고 하니까 생각보다 별로 수익성이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의 수익성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런 반대론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AI의 도입률이 기업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빨라지지는 않는다. 두 가지 이유인데 데이터의 보안 문제. 시큐리티 문제가 있고 이거 막 다 했는데 우리 데이터 딴 데 나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부분. 그 다음에 AI를 각각 자기의 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들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산업이나 사회의 변화는 AI 쪽으로 하여튼 급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실 때도 이제 AI 종목 쪽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AI에 관련된 후방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희한한 게요. 이렇게 그동안에 봐도 이렇게 주식, 금, 코인, 부동산 이런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이상하게 이게 쫙 올라가서 여기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 아주 좋은 관찰이신데요. 이제 기회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왜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사회는 두 가지로 흐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라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거의 관련되는 이제 주식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실적들이 다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일단은 이제 주가를 오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다 인플레이션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트렌드가 금입니다. 금의 트렌드는 왜 올라갔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뭔가 세계가 거시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기축통화의 패권을 갖고 있다가 이런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AI 트렌드라는 것들이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쫙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거시경제적으로 뭔가 삐걱삐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관세율을 저렇게 올린다는데 저게 도대체 세계 무역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사실은 미국의 국채,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못 팔게 함으로써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국채를 확 미국 국채를 줄이면서 금을 계속 사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면에는 뭐가 끼어 있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다 같이 끼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이제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안정성이 이제 금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축통화에서의 신뢰성에 약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첫째, 계속 통화를 너무 많이 풀었다. 코로나 때 재정을 너무 많이 풀었다. 지금도 재정 적자가 6%씩 뭐 5%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견딜 수 있을까 미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 사항이 반영된 것이 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제 중심 코어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산업 자체만 보더라도요. 하이테크나 AI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후에 산업은 뒤처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 적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경제 체질이 약화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된 것이 한쪽으로는 주가가 오르면서 한쪽으로는 금 가격이 오르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달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3개월, 4개월 동안 이제 쭉 약세로 되어 왔는데 다른 나라들 전체적으로 달러 지수를 보면은 사실은 달러가 쭉 약세가 되어 왔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니까 불안해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의 불안정성이 생긴 것입니다. 거기다가 관세율 이런 것들이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니까요. 그게 좀 이제 특이한 모습인데 정확히 보신 대로요. 모두가 문제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신나게 가는데 한쪽이 미국의 재정 적자, 그 다음에 하이테크 산업 이외의 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로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기에 내가 뭔가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한 10년, 20년 후까지 내 자손들까지 생각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투자 마인드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적립식으로는 자손들까지 생각한다면 또 중간중간 투자를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S&P 500을 하는 것이 질서에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미국은 그래도 절대 강자로 쭉 가는군요. 우리나라보다는 훨 강자겠죠. 이제 또 뭔가를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경제는 성장한다고 그게 다 생각합니다. 안정적이다. 그런 뭐 아시다시피 지금도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 강할 뿐더러 여차하면 위기가 왔을 때 기축 통화라는 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에너지 작업 자족할 수 있죠. 농산물 작업 자족할 수 있죠. 해상 수송로 다 장악하고 있죠. 미국이 망하지는 않는 리스크는 훨씬 적은 편이죠. 그다음에 뭐 좋은 땅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미국의 장점은. 그래서 20억 명이 살아도 미국은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도 빵빵하게 잡고 있고 2차 산업도 뭐 조금 약화됐지만 지금 강화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테크 잡고 있고 바이오테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나의 자산을 어디에 둘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좀 더 안전할 수밖에 없죠. 현찰을 쥐고 있는 건 어때요?
현찰은 항상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막 모든 것이 급하게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아주 좋게 확 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가다가 툭 잠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 기회를 활용하려면은 현찰은 항상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다가 그럴 때 그 돈을 그쪽으로 좀 넣어서 올인하지 마셔라. 예. 예. 올인은 절대 현찰을 올인은 해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예. 해가지고 투자의 일종의 유동성인데요. 음, 예를 들어 10에서 20% 현찰을 가지고 있다. 이게 꽤 큰 부분입니다. 이것도 큰 부분이고요. 이게 나중에 주가가 혹시 자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 이 낮은 가격에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메리트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손해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고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약세장에서를 잘 피해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약세장은 두드려 맞아요. 왜냐하면은 주식 가격은 오를 때까지 보자는 심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가다가 한번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반등할 때 잘 올라갑니다.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반등할 때 10이 반등하면 자기는 3 정도 반등하는 거죠.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데 활용할 수 있고요. 현찰을 너무 갖고 있으면은 그거 갖고 있으면서 돈 번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우리가 격투기나 권투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상대방을 때리고 이기려면은 나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나는 여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도 잔펀치는 맞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맞아야 되겠다는 것은 현금을 다 빼놓고 있다는 것인데 이걸 이길 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 안 두들겨 맞는 거죠. 예. 네,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대한 얘기 하도 이제 무성한 소문들도 있고 해서 한번 정리해서 여쭤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김경록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